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과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로 몸속 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얇은 2차원 나노물질인 몰리브덴, 디셀레나이드를 감초산으로 분리해 나노 방막을 합성하고 이를 광열 신호 증폭 소재로 설계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반도체 청정 공정 시설인 클린룸 없이 넓은 면적의 전자피부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UV 레이저와 3D 프린터로 현장에서 바로 센서를 제작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적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홍삼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삼 복합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음주 15시간 뒤 혈중 알코올 농도가 19% 낮아지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52%가 더 줄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핵융합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 초전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밝혔습니다.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20시간 20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오후 4시 10분 밀양시 삼랑진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43헥타르로 경남 함양 산불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진화에는 산불 진화 헬기 52대와 진화 장비 318대, 1,511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인근 마을 주민 156명이 대피했습니다. 주불 진화를 마친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계로 전환했고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불기둥이 하늘 끝까지 솟구치며 밤에도 퍼져나간 탓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YTN 제보 영상으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산 꼭대기 빽빽한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기세를 올립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마을을 온통 뒤덮은 탓에 세상이 누런 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야를 넓혀보니 잿빛 연기는 새파란 하늘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서너 시간 만에 불이 붙은 길이, 즉 화선은 4km까지 늘었습니다. 저 봐라. 세 개가. 저 봐라. 아까는 하나였다가. 바람 보니까 봐라.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가 날아들었지만 산불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산을 뒤덮은 연기 사이로 폭발하듯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날아오는 헬기는 연기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적막한 마을엔 사이렌 소리만 요란하고 주민들은 안타까운 탄식만 쏟아냅니다. 밤이 되자 산불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산을 집어삼킨 불길은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지며 캄캄한 밤을 불태웠습니다. 밤에도 기세를 잃지 않은 산불 탓에 주민들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과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만으로 몸속 염증이나 감염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도경 연구원, 한양대 생물나노공학과 성기훈 교수 공동연구팀은 얇은 2차원 나노물질인 몰리브덴 디슬레나이드를 감초산으로 분리해 나노 방막을 합성하고 이를 광열신호 증폭 소재로 설계했습니다. 이 물질은 빛을 받으면 열로 바뀌는 특성이 있어 혈액 속 항원 항체 반응에 따른 온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에 소형 열화상 카메라를 연결해 키트를 촬영하면 색 변화 대신 온도 차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실험 결과 기존 검사보다 민감도는 약 7배 높아졌고
혈청 실험에서도 90에서 105%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반도체 청정 공정 시설인 클린룸 없이 넓은 면적의 전자피부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유연 전자 센서는 마스크 공정과 진공 증착 등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쳐야 해 고가의 클린룸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UV 레이저와 3D 프린터로 현장에서 바로 센서를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연구팀은 공정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이송하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제자리에서 센서를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두통이나 속쓰림, 피로감으로 힘들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숙취 증상을 줄이는데 홍삼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 이후 찾아오는 불청객 숙취. 숙취는 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두통과 피로, 구토 등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홍삼이 이 숙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과대와 원광대, KGC 인삼공사 공동연구팀은 숙취 경험이 있는 성인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만 홍삼 복합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후 같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한 뒤 15시간 동안 혈액 검사와 설문을 통해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홍삼 복합물을 섭취한 그룹은 음주 뒤 15분 이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해 15시간 뒤에는 상대 그룹보다 19%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세트알데하이드는 30분 뒤부터 감소해 15시간 뒤에는 52%가 더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삼 복합물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52% 정도의 추가 하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화를 통해서 일어난 것으로 설문 결과 두통과 갈증, 집중력 저하 등 주요 숙취 증상도 6시간 이후부터 현저히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홍삼 복합물이 인위적인 알코올 흡수 억제가 아닌 체내에서의 분해를 안전하게 가속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진생 리서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보건당국이 예방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호흡기 감염병 관리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2026년 7주 차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이 45.9명이라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층인 7세에서 12세에서는 같은 기간 1000명당 150.8명의 의사 환자를 기록해 지난 절기 정점이었던 2025년 1주에 161.6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개학 후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령기 소아 청소년들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비나 눈,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 주요 구간에서 가변형 속도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와서 도로가 젖거나 적설량이 20mm 미만인 경우 제한 속도의 80% 수준으로 감속해야 하고 도로가 얼어붙거나 적설량이 20mm 이상인 경우 강한 눈비나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 속도의 50% 이상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경찰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 추돌 등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산 폭발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현장 조사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탈리아의 활화산 에트나에 사람 대신 가스를 탐지하고 지형을 분석하는 로봇계가 투입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이 로봇은 유독가스 속에서도 척척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 검은 화산재와 날카로운 암석이 뒤덮인 이곳에 사족 보행 로봇 한 대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등 위의 정밀가스 분석 장비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스위스 추리 연방 본과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 애니멀입니다. we want to send people, it's very logistically challenging as well as hazardous since we have toxic gases there, we have very unstable terrain, and for this we want to use robots instead. 이 로봇은 장착된 질량 분석기를 통해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오면 가스 성분이 변하는데 로봇이 이 미세한 변화를 포착해 폭발 시점을 미리 알리는 겁니다. 기계는 인공지능 강화 학습에 있습니다. 바닥이 쑥쑥 빠지는 화산재 모래 지형에서도 시뮬레이션 수만 번을 거친 AI가 모터를 조절해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이번 현장 테스트에서 이 로봇계는 자율주행 성공률 93%를 기록했습니다. What our goal is to achieve this full autonomy, that we can actually give the robot a goal which is several hundreds meters away, even kilometer scale, and the robot autonomously navigates there. 실험실을 벗어나 야생의 화산지대에서도 가능성을 증명한 로봇 기술. 이제 재난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자연의 거대한 비밀을 밝혀낼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핵융합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 초전도체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은 무엇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승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핵융합 발전은 미래 유망 에너지 기술로 불리는데요. 우선 이 핵융합 발전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핵융합 발전은 말 그대로 이 핵을 융합하는 건데요.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융합을 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예. 현재 이 상용화된 원자력 발전은 이 핵 분열인 우라늄 분열을 이용하잖아요. 이거와 좀 비교되는 개념이 이제 핵융합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핵융합 발전은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고요. 이 국제 공동 프로젝트, 이 국제 핵융합 사업로 이터라고 부르는데 이터 사업에서 이 핵융합이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지금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핵융합 발전과 초전도체 기술의 차이점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말씀 주신 핵융합은 플라즈마 상태를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핵융합 내부의 이 그 플라즈마는 1억 도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특수한 진공 용기에 얘를 가둬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용기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겠죠. 예. 이 플라즈마를 가두는데 이 초전도체 기술이 필요한데 이 플라즈마는 이제 자기장,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가두거든요. 예. 이 초전도체 기술로 이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을 해서 그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특수 용기, 그걸 토카맥 용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안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 기술이 핵융합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초전도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난도가 어려운 기술이고 또 이거를 연구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몇몇 그 선도 그룹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이 초전도체 기술을 자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 고온 초전도체 기술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기술이고 또 핵융합 소형화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국제 핵융합로 이터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큰 대형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대형 핵융합로라고 부르고 요거 말고 이제 소형화된 핵융합로라는 게 있어요. 이 소형화된 핵융합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이 고온 초전도체 기술인데 그럼 이 고온이랑 그 이터에 쓰였던 이 초전도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면은 예. 일단 이 고온 초전도체는 이 영하 196도의 그 액체 질소를 냉각을 해서 이 초전도 자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이터에 사용되는 이 초전도 자석은 영하 269도의 액체 헬륨으로 냉각을 시키거든요. 예. 이 액체 헬륨보다는 액체 질소의 냉각 온도가 더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고온이라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온도인 거죠, 여전히. 그리고 이 고온 초전도체로는 20테라스 정도의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 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자기장이 한 15테슬라 정도로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 고온초 전조체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좀 더 이렇게 만드는데 용이하고 비용도 덜 들고 반면에 또 각 자기장의 세기는 더 세니까 여러 가지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소형화된 핵융합을 만드는데 예. 실제로 이제 미국의 핵융합 스타트업 중에 이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 고온 초전도 자석 기술을 이용해서 이 소형화된 핵융합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빌 게이츠나 이제 구글 등에서 대규모 또 투자금을 유치해가지고 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 미국 핵융합 산업협회 보고서를 보면은 오는 2030년까지 이 핵융합 관련 기업들, 뭐 스타트업들이 한 60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지금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화 전략을 내놓은 거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체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근데 정부는 이제 16테슬라급의 초전도체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네. 이 16테슬라급 초전도체 시설을 이제 국내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초전도체 관련 기술을 이제 시험하고 뭐 검증하는 걸 국내에서 뭐 직접 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거고 현재 이제 전라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대학교 안에 요거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안으로 이제 실험동 구축을 완료하고 최종적으로는 2028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그 스위스에 이제 술탄이라는 이 초전도체 관련 시설이 있는데 요게 이제 12테슬라 정도까지 성능을 내니까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의 초전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 세계적인 핵융합 선도 그룹과 글로벌 협력 방안도 나왔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이제 글로벌 몇 개 이제 그룹들이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모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 글로벌 그룹과 어떤 협력도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그 유럽에 입자물연구소가 있어요. 선이라고 입자가속기를 돌려갖고 이제 핵융합을 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여기랑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술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고요. 또 정부가 지금 유럽 연합이랑 그 핵융합 그 이터 그 장치 핵심 부품 하나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서 언급했던 이 핵융합 소형화를 위해서 그 고온 초전도체 기술 개발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뭐 자석 제작에 필요한 뭐 핵심 소재나 뭐 공정, 성능 검증 기술 같은 걸 이제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산학연이 다 참여하는 이제 어떤 원팀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기술 개발과 실증, 또 산업 연계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2035년까지 이 핵융합 초전도 기술 자립화 이루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모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초전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핵융합 상용화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기존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부과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과 동시에 꺼내든 15% 일률 관세가 발효되는 등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한 관세 징수를 현지 시간 24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관세 전쟁의 시작입니다. But we're immediately instituting the 10% provision, which we're allowed to do. And in the end, I think we'll take in more money than we've taken in before. Nothing changes. They'll be paying tariffs, and we will not be paying tariffs.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5%의 일률 관세가 기존의 상호 관세 중단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크고 심각한 무역 적자를 최대 15%의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즉시 발동할 수 있지만 150일 후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로 기간도 세율도 상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관행을 입증해야 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위법 판결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이미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301조는 우리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 등을 문제 삼으며 내밀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안인 무역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철강, 자동차 등의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관세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232조 역시 해당 품목이 안보 위협이 되는지를 확인할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도 또 다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랜 B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15% 일괄 관세 부과부터 무역법 122조가 규정하는 크고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과거 사례를 볼 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공표에 필요한 절차를 150일 안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현지 시간 24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10%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 462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0대 2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과 과시욕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서버를 해킹한 10대 고등학생 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이틀에 걸쳐 462만 건에 달하는 따릉이 가입자 계정에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생년월일, 체중까지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 전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의자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주범인 A군과 공범 B군은 SNS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독학으로 컴퓨터 해킹 방법 등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4월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의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하며 B군을 특정했는데 B군의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따릉이 개인정보로 보이는 파일이 확인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먼저 따릉이 서버의 취약점을 알게 된 B군이 이 사실을 알리자 A군이 역할을 분담해 서버를 해킹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은 호기심과 과시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A군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진술을 거부하는 A군에 대해 앞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의심하고 조사했는데 아직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